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윤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이도의 역사 문화 파트 네 번째 시간으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관련 유적과 오이도 지역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우셨어요? 광개토대왕이요? 삼국통일. 예,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뭐 배우셨을까요? 그 앞에 시간. 오이도. 오이도의 역사와 문화. 예. 신석기? 선사시대. 그럼 선사시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비롯한 그런 관계들 배우시고, 오늘 제 시간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예. 자. 제목이 삼국에서 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1번이 삼국시대의 유적과 인물이고요. 두 번째가 고려시대의 유적과 인물이고요. 세 번째가 조선시대의 유적과 인물입니다. 자, 딱 보시고 무슨 생각 드세요? 통일신라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하면 삼국시대도 제가 겨우겨우 끼워 넣긴 했습니다만 삼국시대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드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제목이 너무 재미없게 생겼어. 그죠? 좀 지겹게 생겼어요. 예, 저도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어쨌건 역사라는 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유적하고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프린트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냐면 저희 수업 시간이 지금 1시잖아요. 1시면 딱 졸릴 때예요. 점심으로 뭐 드셨어요? 호빵. 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어서 지금 되게 배고파요. 빵 주실 건가요? 예,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프린트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들으시고 받아 적으시고 그러면서 졸음도 좀 쫓으시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아마 덜 졸리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잠깐 꼼수를 써서 프린트가 좀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백에 열심히 적으세요. 자, 제 이름은 윤성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중세사, 그 중에서도 문화사를 전공을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이제 뭘 먹고 사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그런 걸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현재 숙명여대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수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총 3개 파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시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래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고려시대라고 해서 소래산에 있는 마해불하고 시흥 방산동 가마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조선시대에서 하연, 강희양과 가맹의, 그다음에 장유라는 인물 3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심하게 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로 지명 유래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적고요. 중간에 있는 저 마해불하고 가마터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삼국시대. 도대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된 오이도라는 지명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기록을 찾아봐도 사실 오이도라는 지명 자체가 나온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디 나오냐? 세종실록.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의 그 정치적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왕조실록에 보면은 오질이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보면 오질이도, 의이도, 오이도 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름이 각각이지? 왜 각각이에요? 왜 이름이 저렇게 다르게 나오지?
사람이 부르는 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한문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전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투리 같은 거,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글자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명 중에 최소한 그 사투리를 글로 적을 때는 5개 이상의 표기법이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 그리고 흔하게 표기도 틀리잖아요. 뭐 아이냐, 어이냐, 위, 우이냐, 뭐 우어냐,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듣고서 쓰는 건데 내가 이 글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 글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글자로 특히 한문으로 기록될 때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라고 조금 우기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들리는 대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같은 거 들을 때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스펠링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스펠링하고 다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오이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지도가 굉장히 흐립니다. 그리고 18호라고 써 있습니다. 18가구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거는 18세기에 나오는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명실상부하게 섬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자, 옆에 다른 섬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오이도라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굉장히 주시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뭘 하는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뭐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지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지역이면 왜 호적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고 인구조사도 해야 되고 세금 대장 같은 것도 다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기법이 하나로 정착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런 동네가 있고 거기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는가 대강 파악하는 국가의 통제가 약간은 느슨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아무 관심도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부터 이 지역은 물산은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지만 폐총, 그 조개, 그다음에 여기가 어쨌건 간에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서 그 물고기 잡이하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중국하고의 교통로 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그렇게 정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린 이 오이도의 발음이 표기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섬 보이시죠? 예, 자, 우리가 보는 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이도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삼국시대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려시대 유적과 인물. 그래서 시흥, 소래상, 마의, 보살, 입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습니다. 어떻게요? 경이로웠습니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거. 답사가셨어요? 조금 높죠? 그리고 좀 크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얘가 왜 유명하지? 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크거든. 잘 안 보여 한눈에. 그런 다음에 뭐가 이렇게 선을 그은 것까지는 보이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명하고 사적이고 이제 보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조금 디테일하게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 보이세요? 자, 세부 1과 세부 2가 있습니다.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있어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자, 두 번째는 마애불의 상반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배꼽 위에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발 밑에 있는 연화자, 즉 연꽃 모양의 발받침을 요거는 좀 보이시나요? 예,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탁본을 해요. 탁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바위에다가 살짝 이제 살짝 물을 뿌리고 그 위에 종이를 딱 붙입니다. 한지 같은 거요.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먹물로 살살살살 두들기면 선이 있는 지역, 선을 그은 데는 하얗게 남고 선이 없는 데는 까맣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떠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상 말고 여러분들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무덤 앞에 가면 하나 세워놓는데 글자가 그 비바람에 달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탁본을 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입니다. 보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본 거랑 비슷할까요? 자,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머리의 높은 관, 고관 혹은 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요 선을 따라서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그 관의 선이에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입니다. 여기 어깨가 살짝 내려왔고 여기 옷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까요? 예, 자, 그 대신 여기 아까 그 선각으로 한 거에는 지금 연꽃 대자, 연꽃 발받침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맨발 보이고 여기 연꽃 무늬는 살짝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보이실까요? 자, 여기 있는 게 머리의 관이고요. 어깨 라인, 하반신 라인, 그 다음에 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마애불입니다. 있는 위치는 소래산 병풍바위 혹은 장군바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죠. 이거는 보물 132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려시대 마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고려시대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를 전중 후기로 나눌 때 전기는 9세기에서 10세기, 중기는 12세기, 13세기를 얘기하고 후기는 14세기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해봅시다. 자, 이때는 귀족 문화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일 직후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원나라 간섭기. 자, 원나라 간섭기. 저기 그거 기황후 보셨어요? 하지원이 연기를 잘하죠? 자, 원나라 간섭기가 되고요. 귀족 문화의 그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려 청자가 가장 발달했던 가장 화려한 문화를 꿈꿨던 시기가 12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자, 9세기에서 10세기는 통일을,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신라랑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약간은 어수선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온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제국의 아침, 광종 같은 경우 요때 후반기에 나온 드라마가 뭐냐면 무인시대, 요때 기황후 시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분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때도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는데 약 60년에서 8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고려라는 국가가 완벽하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었었던 때가 11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단된 거는 60년, 80년밖에 안 되지만 그게 통일이 되는 데는 약 1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언젠가 통일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통일의 기간이 우리도 그만큼 걸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때는 진짜 화려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우아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이때 쓰여요. 정말 우아한 문화. 그런데 이 통일 직후니까 이게 약간 지방별로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라도 틀리고 경상도 틀리고 서울 틀리고 지방 틀리고 여자 틀리고 남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 권력자들이 내가 여기선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많은 예술품을 생산을 해냅니다.
권력이 있어. 돈도 생겼어. 이쁜 여자도 생겼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아한 예술인데 우아한 예술은 아직 못 배웠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 최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거 아니면 내 취향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가 생기냐면 각지의 이런 불상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이때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종교행위, 종교행위는 불교, 그다음에 절, 그다음에 이제 불상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불상을 새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보면 지방색이 엄청나게 뚜렷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보시면 우아한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보물인데 우아하진 않잖아. 그죠? 네? 화려? 아예 별로 안 화려해요. 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 전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하나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전체 높이가 13m예요. 여러분들 키가 몇 미터예요? 1. 자,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 한 10명? 10명 좀 한 8명? 6명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커요. 되게 큰 거예요. 자, 13m면 건물 몇 층 높이예요? 몇 층쯤 되면 13m쯤 될까요? 4, 5층, 4층.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건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크고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안 보여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큽니다. 자, 이 대좌 높이만 3.5m. 그다음에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 자, 이게 전체 높이가 크고 높은 보관을 쓰고 있고 자기가 좀 촌스러운 좀 미안해 촌스럽다라는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고려 전기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고려 전기로 보는 이유가 되느냐? 불교 미술의 최고 정점은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옆에 경주 석불사 본전물이라고 우리 석굴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거는 그 자체로 절입니다. 석굴암 그러면 그 동굴 이 본존불이 앉아있는 그 동굴 하나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는 옆에 건물도 있었고 위에 지붕도 있었고 제대로 된 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요 그 굴방 안에 요 본존불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게 경주 석불사 혹은 석굴암의 본존불, 그러니까 메인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인데 이게 우리나라 미술사 5천년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나요? 이 얘기하면 꼭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 너무 풍만하지 않아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때 바짝 마르거나 삐삐한 사람들 아닌 거예요. 적당히 풍만하고 적당히 우아하고 적당히 위엄을 차리고 있는 이 부처님을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최고의 아름다운 분으로 뽑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잘생겼어요? 날씬해요. 예, 그렇습니다. 얘 좀 날씬하고요. 옆으로 보면 약간 얇아요. 아동틱해요. 그쵸? 우아해요? 아니요. 고려 전기 전기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불상, 13m나 되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인체에 대해서 사람스럽게 보이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 보면 사람스러워요? 지금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왜 목이랑 목 아래랑 색깔이 틀려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하시고 머리에 저건 왜 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 맞아요. 거의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기도 좀 창피한데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보통 4등신이나 5등신이 됩니다. 아까 봤던 석굴암 본존불은 8등신은 안 되지만 7등신까지는 넘어요. 그러니까 비례가 완벽하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비례고 뭐고 없어. 그냥 봐서 괜찮으면 좋아. 커요. 원시적이고 머리가 커지고 턱도 각져지고 이목구비도 과장되고 그다음에 길게 눈이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고려 전기불상의 특징이에요.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많이 보셨나요? 이게 뭐예요?
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공식적인 명칭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진미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968년, 즉 10세기 후반경에 나온 거라고 정확하게 연대가 밝혀져 있습니다. 보물 218호고요. 이거는 높이가 18m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그 말불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리고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분 우아해 보입니까? 이목구비가 좀 웃기게 생겼고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입술도 빨개요, 저분. 약간 색깔도 칠한 분입니다. 그리고 턱이 약간 이중턱이죠? 보이세요, 밑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설퍼 살기고 우아하게 통통한 게 아니라 좀 웃기게 생긴 분이에요. 자,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 귀는 엄청 크죠? 귀가 늘어졌어요. 자, 근데 이거 보면 아무도 이 불상은 정말 우아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예술품이야 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고려 전기 불상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주의 깊게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머리에 쓰인 보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앞으로 좀 돌려볼까요? 이 음각선형에 보면 옆에 뿔처럼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게 아마 아까 그 은진미륵에 있었던 그 보관과 거의 흡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음각에서는 이 윗부분이 날아가서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은진미륵처럼 이중으로 된 보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불상의 뭐라 그래야 될까? 매력 중에 하나는 저 얼굴보다 큰 보관에 있습니다. 사실 얼굴이 요만하다면 저 보관 요 머리부터 이거 끝까지는 거의 상반신 분위기가 납니다. 비례가 안 맞죠. 보관을 떼버려도 비례가 안 맞고 보관을 더 넣고 길이를 측정해보면 더 비례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고려 전반기에 엄청나게 세웠다는 거고 이게 고려 전기의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자, 안동 이천동 마을열의 입상입니다. 이건 좀 사기에 가까워요. 뭐냐면 위에 얼굴만 조각해서 얹어놓고 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옷자락은 선으로 얇게 팠어요. 그래놓고 이게 불상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거는 보물 115호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공식적인 명칭은 안동 이천동 마애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제비원 석굴이에요. 제비원 석굴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자, 이거의 전체 높이는 12.38m.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동네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 보여드리면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파주, 저 북쪽에 있는 파주의 용미리라는 지역에 있는 마의 이불, 불상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입상, 서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관봉 석조 열의 좌상입니다. 이거 803 갓바위예요. 제가 이거 해놓고 관봉 석조 열의 입상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보는데 803 갓바위 그러면 다 아세요. 왜? 영험하죠. 803 갓바위 부처님은 일생에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만. 그래서 한 번 빈대요. 제일 많이 빌 때가 언제? 자식들 대학 입시. 그래서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시주 금액이 가장 많은 절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학 입시, 그러니까 수능철이 되면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저 위에 얹어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갓 있죠. 갓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보신 거에서 보면 보관인 거죠. 머리 하나씩 얹어놨어요. 근데 이 이후로 고려 전기 이후로는 이런 양식이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유치해요. 커요. 머리 하나씩 썼어요. 이게 고려 전기 불상의 특징이 되고 굉장히 개성적인 애들이죠.
아까 그 본전부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일 때 우아하고 뭐하고 정말 그랬는데 얘들은 지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은진미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아이고. 얘는 제비원석불이라는 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건 갓바위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별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이름 부르죠. 누구 씨, 누구 선생님 그렇게 하죠. 하지만 좀 친한 사이끼리는 막 부르죠. 누구 엄마 아니면 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별명도 부르죠. 누구야? 뭐 그러면서 땡순아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지방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설이 하나씩 따라 붙습니다. 자, 아까 은진미륵 전설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은진미륵은 기록에 나옵니다. 그 광종 때 세웠다고. 언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땅속에서 소리가 들려.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 잘못 들었어. 잤어. 날 꺼내라니까. 날 꺼내줘. 그럽니다. 어떡하지? 이게 어디지? 생각해봤더니 절 뒤편인 거야. 그래서 거기 가봤어. 가봤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평평하던 땅에 돌이 하나 솟아있네? 이 돌을 꺼내달라는 건가 보다. 그럼 어떡하지? 뭘로 하지? 부처님을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난 거야. 좀 크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동네에 있는 권력자한테 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그 스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부처님을 만드는데 얘를 하반신으로 만듭니다. 자, 그럼 상반신은 옆에 있는 다른 돌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얘 둘을 합체해야 될 거 아니야. 합체해야 되죠. 어떻게 합체해요? 기준기록 끌어올려요? 그거는 2010년도에나 가능한 얘기죠. 얘네들 어떡하지? 언덕을 만들죠.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애들이 장난을 하고 노는 걸 봤어요. 진흙토막 하나를 요걸 요 위에 눈사람 만들듯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겠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옆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언덕을 만듭니다. 이렇게 비탈을.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떼굴 굴려서 올리면 된다는 거죠. 똑같이 했습니다. 스님이 옳다구나 싶어서 동네 사람들 몽땅 동원해다가 이 상반신을 모래 언덕을 만들어서 올리고 접합을 한 다음에 모래를 치워버렸죠. 그랬더니 멀쩡하신 부처님이 하나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은진미륵의 전설이에요. 이게 고려 광종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불상은 이만큼 큰 불상은 동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절에 있는 스님이 만든 거고 여기에 있는 지방 권력자가 도움을 좀 준 겁니다. 우리 하다 보면 뭐 안 되면 중앙정부에 뭔가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중앙정부에 왕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정말 지방의 힘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애가 좀 촌스러워. 비율도 안 맞아. 애가 좀 이상하긴 해.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돌 쪼는 아저씨, 석수 아저씨는 이게 최선이었던 거야. 그럼 어때? 내 애가 좀 못생겼다고 내 애 아니야? 좀 어디가 좀 이상해도 내 애면 사랑스럽잖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은진미륵 별명을 갖고 있는 고려 전기의 지방에서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동네 석불도 아마 그런 계통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비원 석불은 안동에 있는 건데 연인왕자와 석공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삼각관계예요. 저기가 있습니다. 석공 1, 석공 2가 있습니다. 둘은 형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석공 1. 형이지 얘가. 석공 아우. 거기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 연인왕자입니다. 자, 아우가 이 여성을 좋아합니다. 자, 이 여성은 형을 좋아하죠.
이 형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아우가 형한테 그 싸움을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석공은 석공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짓는 목수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석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가로 승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은 갑자기 동생이 잘 놀다가 왜 이래? 네, 하자니까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긴 거는 형이고 동생이 졌어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동생이 제비가 돼서 형이 새긴 저기 불상의 어깨 위에 앉았답니다. 제비원 석불입니다. 이 연인왕자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출가했답니다. 스님이 돼서.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제비연자예요. 이 아가씨 이름이. 그래서 제비원 석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불상 옆에 제비원이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비원 석불이에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석불은 이렇게 조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말하면 우리 동네 석불은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살짝 경제력이 딸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각을 하려면 전문적인 석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으로 긋는 것 정도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그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석불을 봤을 때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선이 가늘어요. 선이 가늘고 선이 얕아요. 약 5m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바위가 우리 동네 바위가 그렇게 이렇게 단단한 바위는 아니거든요. 화강 같은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정으로 쪼면 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의 누군가가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힘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거든요. 13m는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닙니다. 자, 반면 그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을 때 이것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지역의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이 예뻐하는 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 이 동네에 별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석불을 조성을 할 만큼 권력자도 있었다는 거고 사람들도 모여 살았다는 거고 어쨌건 그 사람이 농사 안 짓고 노동 안 하고 그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을이 어느 정도 풍요로웠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동네는 되게 크고 되게 멋지고 다들 조각해놨는데 우리 동네는 이렇게 선으로 그은 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디 뭐 서울에 살고 어디 강남 한복판에 살고 뭐 대구 부산에 살고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마 경제력을 떨어졌을 거고 아마 미적인 감각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동네 석불입니다. 얘기하지 맙시다. 철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가 되겠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이 그 가마터입니다.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네, 상당히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 이 유적의 공식적인 명칭이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입니다. 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마터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사적 403호. 이 요지의 특징은 벽돌 가마라는 데 있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쓰면 전축요라고 합니다. 전축. 그러니까 벽돌 전자에 축, 건축할 축자에 요, 가마라는 뜻. 벽돌로 만든 가마, 즉 청자나 백자를 만드는데 특히 청자예요. 청자를 만드는데 벽돌 가마를 썼다는 게 이 유적의 가장 큰 특징이고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게 왜 훌륭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위치로 다른 곳에서는 따라가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하제일이다. 고려청자는 자우대칭 완벽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중용적으로 봤을 때 알맞은 비례를 갖추고 있고 무색 또한 맑고 투명해서 고려청자만의 기품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건 고려 청자에 대한 짧은 다큐예요. 특히 고려미색은 청자의 색이 맑고 투명해서 마치 은은한 빛의 옷빛 같다고 칭송하며 고려 청자의 다른 명칭들입니다. 천년 전 고려 도공들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가장 진귀한 도구를 만들어냈다. 시대를 앞선 독보적 기술과 독창성, 그리고 최고의 하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의 집념이 탄생시킨 걸작.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 최고의 명품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만의 독특한 색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색상에 가장 큰 주안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감 기법을 적용하여서 상감 청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표하는 고려청자. 12세기경 고려청자는 단순한 장식에서 벗어나 서정적 문양 표현과 함께 새로운 장식 기법인 청자상감으로 발전시키며 독창적인 조형의 꽃을 피웠다. 상감 기법은 도자기나 금속 등의 표면에 무늬를 가고 그 안에 금과 은, 흙 등을 넣어 채우는 장식 기법으로 세계 최초로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향도나 정별과 같은 금속 공예품에도 은입사 상감 기법을 사용하는 등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고려 청자는 맑고 투명한 미색과 함께 유려한 선의를 생동감 넘치는 회화적인 문양을 특징으로 함으로써 중국 청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미의 세계를 이룬다. 이처럼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운 고운별과 표현맺은 도공의 시간과 정성, 인내가 모두 하나를 통해 얻어지는 험난한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색깔이나 이런 게 정말 지금 이렇게 요즘 세대에 그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오묘한 색깔들, 그런 걸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청자를 만드는 과정은 제일 먼저 수비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고령통에 통해 점토를 채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정성스럽게 흙을 반죽하고 그리고 그 흙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요. 그 후 반건조 상태의 자기 표면에 그런 다음에 무늬를 집어넣습니다. 전통 문양을 조각하거나 철화, 태화 또는 상감 기법 등으로 장식을 한다. 장식이 끝나면 충분한 기간 동안 그런 다음에 초벌구이 처음으로 굽습니다. 이거는 800도 정도로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약을 바릅니다. 시유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재벌, 즉 본벌로 해서 두 번째로 굽습니다. 이건 1300도 정도, 1250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남 강진군 일대는 약 200여 개의 고려시대 관악터들이 분포되어 있어 예로부터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곳이다. 이처럼 강진에서 가장 뛰어난 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 문물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었던 도공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살짝 약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고려 청자의 중심지가 강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12세기 굉장히 훌륭했던 상감기법을 이용한 고려 청자의 전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좋은 청자 많이 나왔고요. 고려 청자는 지금 고려 청자의 중심지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강진을 꼽습니다. 근데 왜 살짝 약이 오르냐면 고려 청자가 12세기에 갑자기 강진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데 있죠. 그러면 고려 청자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9세기에서 10세기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고려 청자가 만들어진 곳이 경기도 지방,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방산대유입니다. 그러니까 방산대유는 고려 청자가 처음으로 생긴 가마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적인데 그걸 엄청나게 덮어버려서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옛날에 가마터가 있었나 보다 그러고 획 하고 돌아서 버리게 되죠. 그게 조금 살짝 약이 오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고려 초기 청자, 고려 초기의 청자 가마 분포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기 보이는 세 번째, 요 3번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흥 방산동 묘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고양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양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4번이 용인입니다. 지금 고양이랑 양주, 그러니까 화살표 1, 2번으로 되어 있는 것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지금 4번 용인에 있는 거를 약간 용인 쪽에서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거보다 우리 방산동이 좀 더 낫거든, 좀 더 잘 남아 있고 좀 더 좋은 유적이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죠. 자, 용인에 초기 고려 청자 가마터가 있습니다. 용인 이동 설이라 그래요. 설이에. 아, 그러셨어요? 좋은 데서 태어나셨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고려 말 13세기 때의 고려 청자 가마 분포도입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1번은 서울이고요. 2번은 부안이고 3번이 강진입니다. 저 1번 서울에 있는 건 지금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세기 말, 또 14세기 거의 고려 말 조선 넘어갈 때 있었던 가마터니까 사실은 없는 거고 고려 13세기, 14세기 고려 청자는 대개 저 부안과 특히 강진 지역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다른 가마터는 확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경쟁의 뭐라 그래야 되지? 경쟁의 1호. 여러 개가 있어야지 서로 경쟁하고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전기는 비교를 해봤을 때 되게 많았어 뭔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후기에 가면 하나로 확 집중이 돼버리면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청자가 쇠퇴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아까 왜 그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산대유, 우리 보통 방산대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산동에 있는 그 가마터는 1997년, 98년, 2002년 총 3번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 때부터 여기서 청자를 구원했던 게 확실합니다. 자, 발굴 조사는 땅 밑에 있는 거를 이제 파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땅 밑에 있는 걸 파낼 때 우리 그냥 삽들 그냥 툭툭툭 파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지층이 쌓여서 이때는 뭐가 있고 그런 걸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 조사는 큰 유적도 1년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했다 그러고 좀 작은 유적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곳, 뭐 궁궐이라던가 그런 데는 이제 해를 넘겨가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유물이 많이 나왔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썼기 때문에 발굴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발굴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자, 가운데 있는 저 갈색 선이 이 갈색 선이 청자 가마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 여기서 청자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3번 정도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 39m, 36m, 35.8m로 제일 처음엔 40m 정도 되는 가마였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청자와 백자,
의 비율이 95대 5 정도, 즉 청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제작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데 왜 그게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그 가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 가마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년 전인데요. 1000년 전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자,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벽돌이에요. 아까 제가 벽돌 가마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어요. 이게 벽돌 가마입니다. 왜 벽돌 가마가 중요하냐면 중국에서는 벽돌 가마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진흙 가마를 씁니다. 가마가 있어요. 가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토굴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릇 모양을 만든 거를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떼서 굽는 거죠. 그거를 우린 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마가 있으면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자, 보통 약간 비탈진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길이가 40m예요. 자, 그래서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비 이거죠. 고령토 같은 찰흙, 흙을 해서 물에 열심히 이렇게 갭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빼서 계속 치대요. 공기를 뺍니다. 그래서 찰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물레를 돌려서 그릇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굽고 그다음에 다시 무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유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굽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40m예요. 여기 그릇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4,000개요? 비슷합니다. 5,00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5,000개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도공들이 만들죠. 그럼 도공이 하루에 그릇 몇 개쯤 만들까요? 자, 여러분들 그 옛날에 공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공작 숙제할 때 그릇 만들려고 하면 몇 개쯤 만드셨어요? 1개. 자, 그리고 맨날 그릇만 만들어 아니죠. 흙도 해야 되고 유약도 발라야 되고 한 번 더 구워야 되고 더 결정적인 거 불 떼려면 나무 해야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도공들이 이 동네에 엄청 많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한 번 가마에 불을 넣으면 3일에서 열흘을 떼요. 그냥 한번 이렇게 넣어놓고 땡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을 봐가면서 불이 죽으면 더 살려야 되고 계속 그 장작 더 집어넣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자, 사실 청자는 중국에서 왔어요. 그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청자가 뭐예요? 예? 파란색 나는 게 청자예요. 그럼 파란색 아닌 청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건 백자고 흰색은 백자고 파란색 아닌 청자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녹색, 갈색, 흑색, 까만색 같은 것들이 청자로 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청자는 1250도의 온도에 유약을 바르고 구워낸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1250도에 그 유약을 바르면 파란색이 나기 때문에 청자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색깔 조절에 실패해서 갈색이 됐어. 걔도 청자예요. 좀 애가 힘을 그래. 걔도 청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스러 봤을 때 이건 청자가 아니야 라고 던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법 자체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중국에서 이것도 하고 중국에서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중국에서 모든 문명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이제 뭐라 그러십니다. 근데 돌아서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 준 건 괜찮아요. 그죠? 일본에 준 건 자랑스러워하면서 중국에서 받은 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이건 절대적인 차이인데 중국은 일단 땅이 넓죠. 땅이 넓습니다.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자, 요 마을에서는 파란 옷만 입기로 했어. 저 마을에서는 빨간 옷만 입기로 했어. 저 마을에서는 흰 옷만 입기로 했어. 그래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작아요. 사람도 좀 작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사람도 좀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빨강, 요만큼 파랑, 요만큼 하양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린 무조건 하향으로 밀고 나가자. 그러면 통일돼서 하향으로 가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빨강, 파랑, 하양 중에 하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 하는 걸 봤더니 빨강, 파랑, 하양 중에 하양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는 좋은 걸 골라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월주라는 지역에서 청자 도공들이 건너왔습니다. 청자 도공들이 건너와서 고려에서 청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중국에서 건너온 도공들은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